여왕은 바짝바짝 속을 태우며 결행에 날가 시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출입구의 그늘에서 거대한 감청색 항아리 같은 하늘의 끝에서 황홀한 아침이 혼례를 올릴 공간에 넘쳐나기를 기다린다. 여왕은 날아올랐다가 비상대로 돌아오기를 두세 번 반복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밖에서 내려다본 적이 없는 자기 왕국의 외관과 정확한 위치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화살처럼 감청색 하늘의 꼭대기로 날아오른다. 그리고 다른 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빛으로 넘쳐나는 대기권에 도달한다. 멀리서 꽃 주위에서 태만하게 어슬렁거리던 숯벌들은 이 출발을 눈치채고 그 매혹으로 가득 찬 향기를 빨아들인다. 여왕은 자신의 날개에 취해 가장 강한 자만이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라며 더 높이 날아오른다. 여왕이 사력을 다해 날개를 움직이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선택된 한 마리가 여왕을 따라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합체한다. 그리고 쌍방의 정열이 최고조에 달하면 서로 뒤엉킨 그들의 비상은 일순간 사랑으로, 그리고 저기로 가득 찬 창랑 속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상승한다. 결합이 끝나자마자 숯벌의 배가 갈라지고 생식기관을 따라 창자가 터져 나오며 날개에 힘이 빠진다. 그리고 혼례의 번개에 맞아 텅 비어버린 몸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나락으로 떨어진다. 1000마리 중 딱 한 마리가 희생된 결혼식이 끝나면 며칠 후 남은 999마리가 모두 학살된다. 본문 결혼비행 중에서. 오늘 가져온 책은 꿀벌의 생활입니다. 저작자 모리스 메테를링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랑새의 작가이며 꿀벌의 생활은 그를 노벨 문학상으로 이끈 대표작입니다. 극작가이며 시인, 수필가인 그는 프랑스 남부에 밀봉장이란 이름을 짓고 고대 그리스 일에 밀봉에 관한 문헌을 탐색하며 매일 벌집을 드나드는 훌륭한 양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비로운 꿀벌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선택한 벌통의 꿀벌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여왕벌은 2월 초부터 산란에 들어간다. 일벌은 아네모네, 지치, 가시금작화, 제비꽃, 버드나무, 개암나무의 꽃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대지에 봄이 스민다. 저장고는 꿀과 꽃가루로 넘쳐난다. 날마다 꿀벌 몇천 마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살이 쪄서 무거워 보이는 숯벌은 큰 벌집 방에서 나와 벌집 틀 사이를 돌아다닌다. 지나치게 번영한 도시의 혼잡함은 꽃 사이를 날다가 밤늦게 돌아온 일벌 수백 마리가 잘 곳이 없어 벌통 문 앞에서 밤을 새야 할 정도이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한다. 전 주민이 동요한다. 여왕벌은 침착함을 잃는다. 그녀는 새로운 운명이 다가왔음을 감지한다. 지금까지 여왕은 산란벌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리고 임무를 다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고난뿐이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여왕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지배하던, 자신이 낳은 성가물이자 자신의 모든 것인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여왕벌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여왕이 아니다. 명령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가면을 뒤집어 쓴 어떤 하나의 힘을 신화처럼 받들 뿐이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는 앞으로 알아보고 그때까지는 그 힘을 벌집의 정신이라 부르기로 하자. 물론 벌집의 정신이 무엇이든 간에 여왕벌이 벌집의 어미이며 단 하나뿐인 기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불안정과 빈곤 속에서 벌집을 창조해온 이는 여왕이다.
자신의 혈육으로 이 도시의 인구를 재충전한 이도 여왕이다. 도시를 번성하게 한 일벌, 숫벌, 유충, 번데기, 심지어 젊은 여왕들까지도 모두 그녀의 배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젊은 여왕들의 탄생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폐위를 재촉하고 젊은 여왕들 가운데 한 마리는 종족의 불멸이라는 이념 아래 보좌에 오른다. 벌집의 정신, 이것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누구에 의해 구현될까? 이 정신은 정교하게 집을 짓거나 때가 되면 이동하는 조류의 본능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삶을 추구하거나 뜻밖의 상황에 처하면 곧바로 여기저기에 머리를 박아대는 종족의 습성과도 다르다. 주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것을 잘 풀어내는 영리한 노예처럼 이 정신은 모든 상황에 차근차근 대처한다. 벌집의 정신은 냉정하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마치 위대한 의무를 수행하듯이 민족 전원의 부와 행복, 자유와 삶을 인도한다. 벌집의 정신은 날마다 출산의 수를 조정해 들판에 핀 꽃들의 수와 조화를 이루게 한다. 또한 여왕벌에게 경쟁 상대를 낳게 한다. 그리고 그 경쟁 상대들을 여왕의 지위에 알맞게 교육하고 산모의 정치적인 증오로부터 지켜주며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벌이 요람 안에서 여왕의 노래를 부르는 다른 벌을 죽여도 좋은지 결정하게 된다. 이 결정은 꽃들이 얼마만큼의 꿀을 제공하는지, 봄이 된 지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결혼 비행에 얼만큼의 위험이 따르는지 따라 달라진다. 그 밖에도 벌집의 정신은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어 있는 시기가 짧아지면 여왕 교체를 중단하고 일벌에게 여왕벌의 후계자 전원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 정신은 조심성이 많고 근검절약하지만 결코 인색하지는 않다. 어찌 보면 사랑에 관한 모든 사치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자연 법칙을 충분히 이해한 듯하다. 그렇게 풍요로운 여름철 내내 덜렁대고 비겁하고 불결하고 탐욕스러우며 무의도식하고 시끄럽고 대식가인데다 성질도 사납기까지 한 저 300~400마리의 숫벌을 허락했을 것이다. 이제부터 태어나는 여왕벌은 이들 중에서 자신의 애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여왕벌이 수태를 마치고 가을이 되면 벌집의 정신은 어느 날 아침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들에게 전원 사형을 선고한다. 벌집의 정신은 일벌들에게 각자 할 일을 알려준다. 업무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할당된다. 예를 들면 유충과 번데기를 돌보는 유모, 여왕벌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는 시녀,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벌집의 온도를 조절하고 꿀의 증발을 촉진하는 송풍가, 건축가, 석수, 밀랍을 만드는 밀랍공, 대열을 지어 벌집 틀을 만드는 조각가, 꿀을 만들기 위한 화밀, 유충과 번데기의 영양분이 될 꽃가루, 건축물의 틈을 메워 강도를 높이는 복납, 젊은 벌들에게 필요한 수분이나 소금 따위를 모으는 채집가 등이 있다. 또한 자기 침으로 의산을 주입해 꿀의 보존 상태를 관리하는 화학가, 숙성된 보물을 저장하는 별집 방을 봉하는 덮개 전문가, 통로나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청소부, 시체를 멀리 내다버리는 시체 운반꾼도 있다. 입구의 안전을 위해 오가는 자를 검문하고 젊은이들의 첫 외출을 감시하고 불황자와 약탈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침입자를 몰아내며 필요하다면 입구를 막기까지 하는 파수꾼도 있다. 마지막으로 종족의 수호신에 대한 일련의 큰 희생인 분봉을 치를 시기를 정하는 것도
벌집의 정신이다. 분봉이 결정되면 일족 전체는 부와 세력이 정점에 달했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멀리 새로운 조국을 찾아 불안정하고 궁핍한 생활을 보낸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덕을 초월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벌집의 정신은 번영한 도시를 산산이 부수거나 빈곤하게 만든다. 때로는 아예 폐허로 만든다. 이 규칙은 인간들의 규칙과 달리 숙명적이지도 맹목적이지도 않다. 벌들은 모두 벌집의 정신을 따르며 벌집의 정신은 어떤 영웅적인 의무나 미래를 우선시하는 이성을 따른다. 그렇다면 이 정신은 대체 어디에서 연유하는 걸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말이 꿀벌에게도 해당된다. 즉, 우리는 우리가 관찰한 꿀벌의 몇 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꿀벌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여왕벌은 이렇게 태어나며 일벌은 죽을 때까지 처녀로 지내고 벌집은 이러이러한 시기에 분봉한다. 그리고 이로써 꿀벌에 관한 대략적인 사실을 알아냈다며 더 탐구할 생각을 않는다. 또한 우리는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바쁘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주하게 벌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관찰한다. 그러면 그 생활이 너무 단순해서 이들이 다른 동물처럼 식욕과 생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많은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들, 그 이면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벌집 안에는 종족의 신, 그것도 이것저것 요구가 많은 신을 위한 큰 희생인 분봉이 준비되어 있다. 꿀벌 국가의 정신은 우리 인류의 감정이나 본능과 정반대여서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정신에 따라 전체 인구 8, 9만 마리 중 6, 7만 마리가 정해진 시기에 태어난 고향을 버린다. 게다가 벌집이 불안정한 시기에 처했을 때 버리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나 전쟁이나 역병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이들은 심사숙고하며 인내한다. 벌집이 가난에 시달리거나 여왕 일가가 악천후며 적들의 약탈 따위로 괴로워할 때 꿀벌은 결코 집을 버리지 않는다. 일하느라 정신이 없던 봄날이 가고 12만 개나 되는 방들을 거느린 거대한 궁전이 새로운 꿀과 유충, 번데기를 기르기 위한 이른바 꿀벌의 빵인 꽃가루로 넘쳐나 행복의 절정을 맛볼 때에야 비로소 벌집을 떠난다. 이 영웅적인 행위가 있기 전날의 저녁만큼 벌집이 아름답게 보일 때도 없다. 이때의 벌집은 활기차 보이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평온하다. 잠시 그런 벌집의 상태를 상상해보자. 물론 우리가 보는 벌집과 꿀벌이 보는 벌집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 우리로서는 측면에 붙은 6, 7천 개의 겹눈이나 이마에 붙은 거대한 삼중의 눈에 사물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꿀벌과 같은 크기로 작아졌을 때 보게 되는 세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로마의 산 피에트로 대성당보다 큰 돔의 정점에서 지면까지 밀랍으로 만든 거대한 벽이 겹겹으로 평행하게 수직으로 드리워져 있다. 어두운 허공에 매달린 이 벽들은 그 정확함이나 대담함에서 인간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뛰어난 기하학적 양식을 자랑한다. 그 벽을 구성하는 물질은 신선하고 깨끗하며 향기롭다. 각 벽에는 방 수천 개가 들어서 있고
일종 모두를 몇 주 동안이나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다. 어떤 곳에는 빨간색, 노란색, 옅은 보라색, 검은색 꽃가루가 쌓여 있다. 그 주변에는 투명하고 향기로운 4월의 꿀이 단단한 주름을 넣은 황금 직물처럼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꼼꼼하게 밀폐되어 있다. 그 위에서는 5월에 딴 꿀이 아직 봉인되지 않은 큰 탱크 안에서 숙성되는 참이다. 그 옆에서는 벌들이 끊임없이 바람을 보낸다. 외부의 빛이 닿지 못하는 중앙부, 즉 벌집의 가장 따뜻한 부분에서는 미래를 짊어진 자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곳은 여왕벌과 시녀들을 위해 마련된 봉화소로 여왕의 영토다. 벌집 방 2만 개의 알이 잠들어 있다. 벌집 방 1만 5천에서 1만 7천 개가 유충으로 채워져 있다. 벌집 방 4만 개는 유모 수천 마리가 돌보는 하얀 번데기들의 거처다. 이 영역에서도 특히 성스러운 곳에는 젊은 여왕들의 거주지인 큰 왕대가 3개, 6개 또는 12개나 있다. 그녀들은 일종의 휘장 같은 옷에 둘러싸여 어둠 속에서 창백한 모습으로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벌집의 정신이 결정한 날이 오면 엄격하게 선택된 일부 무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한다. 잠이 든 도시에는 여왕벌의 연인을 뽑기 위한 숫벌, 알을 보살피기 위한 어린 암벌, 그리고 멀리까지 수확물을 가지러 가거나 저장된 보물을 지키기 위한 일벌 수천 마리가 남는다. 어느 벌집이든 간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도덕을 준수하고 계승한다. 고결한 벌집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벌집도 있다. 때때로 양봉가는 이들의 습관을 쉽게 바꿔놓는다. 이웃 무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하거나 그들을 약탈하게 만든다. 주변의 벌집에 정복과 태만의 습관을 심어주기도 한다. 꿀벌은 단 한 방울의 꿀을 만드는데도 멀리까지 꽃이 핀 들판을 찾아다녀야 한다. 이런 꿀벌에게서 부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유일한 방법도 가장 간단한 방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 된다. 즉, 경계가 소홀한 다른 벌집에 침입하는 편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 된다. 그러면 꿀벌은 자신의 고귀한 의무를 잃어버릴 것이다. 꿀벌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며 마치 노예처럼 꽃뿌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까닭은 이 의무의 관념을 따르기 때문이다. 의무의 관념은 꿀벌과 꽃의 결혼을 연상시키는 자연의 조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일단 벌집을 타락시키면 다시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 분봉을 결정하는 이가 여왕벌이 아닌 벌집의 정신이란 사실은 다양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인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여왕벌에도 해당된다. 여왕벌은 마치 명령을 내리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신하들이 받들어 모시는 명령보다 훨씬 강력하고 불가사의한 명령을 따른다. 벌집의 정신이 일단 분봉의 시기를 결정하면 이 결정은 출발 당일에 새벽이나 전날 또는 전전날에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다고 봐야 한다. 아침 햇볕이 채초의 이슬을 말리기 전에 도시는 평소와 다른 흥분으로 휩싸인다. 양봉가라면 이 흥분 상태를 잘못 판단할 리 없다. 때로는 주민들이 무언가로 갈등하거나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벌집 안에 일종의 불안이 이유 없이 며칠씩 떠오르거나 가라앉을 때도 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꿀벌에게는 보이는 어떤 그늘이 하늘에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꿀벌의 지성 안에
한가다 미련이 샘솟았는지도 모른다. 무슨 회의라도 열어 정말로 출발해야 할지를 놓고 떠들썩하게 의논이라도 하는 걸까?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벌집의 정신이 이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민중에게 알리는지도 알 길이 없다. 즉 꿀벌은 분명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꿀벌 사육자에게 가장 감미로운 기쁨인 저 꿀의 향기, 여름철 햇빛에 취한 듯 붕붕거리는 소리, 양봉장 일대를 들썩이게 하는 노동의 노랫소리, 화려하게 핀 꽃들이 토해내는 기쁨의 중얼거림, 행복의 찬가, 감미로운 향기의 메아리, 하얀 카네이션이나 미조람의 노랫소리 같기만 한 저 소리를 꿀벌이 실제로 들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그녀들은 분명 깊은 한이에서 공포, 분노, 번민에 이르는 음계를 지녔고 이는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소리 속에는 여왕벌에 대한 성가도 있고 풍요를 축복하는 후렴도 있다. 고통의 찬미가도 있고 젊은 여왕벌이 결혼 비행에 앞서 투쟁과 학살의 시기에 숫벌을 부르고 길고 긴 신비로움도 외침도 있다. 이 소리는 정녕 우연의 음악에 지나지 않는 걸까? 확실한 건 우리가 벌집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내도 그녀들이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그녀들이 그 소리를 자신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소리, 즉 자신들과 상관없는 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인간의 의사소통 방법과 기관으로는 꿀벌들의 온갖 화음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꿀벌이 종종 놀라운 속도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꿀벌의 대약탈자이자 등에 인간의 두개골 모양의 반점이 찍힌 거대한 탈박각시는 특유의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벌집에 침입한다. 이때 벌통에서는 경고음이 입구의 파수꾼에서부터 가장 안쪽의 벌집 틀에서 일하는 일벌에게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평소에 그렇게 전략을 하며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꿀벌도 불안정한 생활에 뛰어들 시기가 오면 자기의 왕국의 보물을 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이 결국 숙명적인 광기나 기계적인 충동,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의지, 즉 어떤 생물도 피해갈 수 없는 저 시간 속에 감춰진 신비한 힘을 따른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무엇이든 숙명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벌집의 물질적인 비밀 두세 가지가 해명된 덕에 이 집단 이민이 본능적인 행위도 불가피한 사건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행위는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희생이라고 봐야 옳다. 예컨대 양봉가가 아직 움직임이 둔한 어린 여왕벌을 벌집 안에서 전멸시키고 유충이나 번데기의 수가 너무 많을 때는 창고와 공동 침실을 늘려준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다 할 결실을 맺지 못한 분봉 소동이 완전히 가라앉는다. 그리고 평소 때의 일이 다시 꽃들 위에 펼쳐진다. 또다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옛 여왕벌은 더는 후계자를 바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앞으로의 활동에 마음 놓고 적어도 그 한 해 동안은 햇볕을 쬐일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 벌집 방에서 저 벌집 방으로 어느 방 하나 빼놓지 않고 정성스레 나선 모양을 그리며 하루에 2~3천 개의 알을 낳는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재개한다.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쏟는 사랑에는 어떤 숙명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숙명이 존재하는데 그 강도와 범위는 꿀벌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인류의 숙명은 이 정도로 완전한, 또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정한 커다란 희생을 낳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숙명을 따르는 걸까?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가 꿀벌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생명체의 존재를 알고 있지도 않다. 우리가 앞서 선택한 벌집에는 아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빛나는 발걸음으로 전진해오는 아름다운 대낮의 열기가 출발 시기를 재촉하고 있다. 평행한 벽과 벽 사이를 달리는 황금색의 화랑에서는 위에서 아래까지 일벌들이 여행 준비를 마무리하는 참이다. 일벌들은 먼저 대여새는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꿀을 짊어진다. 아직 정확한 화학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들이 운반하는 꿀에서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밀랍이 분비된다. 이 밀랍은 새 거주지의 틈을 메우거나 흔들리는 부분을 고정한다. 칸막이에 니스를 칠하거나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복납 역할도 한다. 빛을 차단하는 까닭은 일벌이 새까만 어둠 속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꿀벌은 자신의 겹눈이나 어둠을 촉지하고 측정하는 촉각을 활용해 어둠을 헤쳐나간다. 꿀벌은 생애 가장 위험한 날의 모험에 대비해 스스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실제로 그날이 오면 어떤 걱정이나 공상을 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위험이 닥쳐 정원이나 들판을 방문할 틈이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에 날개가 얼거나 아예 꽃이 피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예측해서 대비해두지 않으면 기근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테고 자신도 도움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본래 다른 도시에 속한 꿀벌끼리는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양봉가는 때때로 분봉을 막 끝낸 여왕벌과 그녀를 둘러싼 꿀벌의 거처를 방금 떠나온 옛 거처의 바로 옆에 놔두기도 한다. 그러면 새 분봉 무리는 어떤 재앙이 닥쳐도 예전의 평화나 행복, 막대한 부와 안전을 잊기라도 한 듯 절대로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불행한 여왕벌의 주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는 쪽을 택한다. 만약 인간이라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꿀벌이 훌륭한 조직을 지녔으나 진정한 지성은 지니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생물에게도 우리와 다른 어떤 지성이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작은 존재로서 다른 존재의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뿐이다. 창문 너머에 서너 명이 있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이들이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보자. 이때 우리는 이들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 화성인이나 금성인이 산 정상이나 어딘가 저 멀리서 까만 점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이 길거리나 광장을 오가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이방인은 우리의 움직임이나 건물, 운하, 기계를 보고 지성이나 도덕, 사랑이나 사고방식 등 우리의 내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벌집에서 그랬듯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후 터무니없이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이 고작일 것이다. 이 이방인은 우리가 벌집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위대한 도덕성이나 여러 의식 따위를 까만 점처럼 보이는 우리에게서 발견하느라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혹은 몇 세기 동안 우리를 관찰한 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들은 어디로 가려는 걸까?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들의 중심지는 어디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떤 신을 따르는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인도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어느 날 작은 건물을 짓거나 쌓아 올리는가 싶으면 다음 날에는 그걸 무너뜨린다. 어디로 나간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고 모인다 싶으면 흩어진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걸까? 이들은 알 수 없는 광경을 우리 앞에 내놓는다. 예컨대 일부 무리는 꼼짝도 않고 있다. 그 무리의 겉모습은 다른 무리보다 화려해서 쉽게 눈에 띈다. 게다가 대개 다른 것보다 뚱뚱하다. 그리고 일반 거주지보다 10배, 20배나 넓고 깨끗하며 화려한 건물에 산다. 그곳에서 이들은 날마다 몇 시간에 걸쳐 때로는 밤늦게까지 식사를 한다. 이 무리에게 다가가는 자는 모두 이들을 존경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음식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생활하며 개중에는 선물을 주러 먼 시골에서 오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이 무리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언가 종족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연구 방법으로는 그 임무가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하겠다. 한편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장착된 커다란 오두막집이나 항구 주변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작은 구획으로 나뉜 땅을 뒤집는 무리도 있다. 여러 가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이 분주한 행동은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이 분명하다. 이들 모두 불결하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은 옷도 모두 낡았다. 이들이 유해한 혹은 적어도 쓸모없는 일에 쏟는 정열은 너무나도 대단한데 잠을 자거나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할 정도다. 이 무리와 앞서 설명한 무리의 수를 비교해보면 아마 1000대 1 정도는 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전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비율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오늘날까지 종족을 유지해왔으니 가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무리는 그 고통스러운 활동에 대한 집착을 제외하면 거의 무해해 보이고 종의 구원자가 분명한 전자의 무리가 먹다 남긴 밥으로도 충분히 만족해 한다는 사실을 덧붙여야겠다. 그런데 다른 세계에서 시선을 던졌을 뿐인 우리에게 벌집은 확실하고도 심오한 답을 해주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신감으로 넘쳐나는 건축물, 법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조직, 여러 가지 미덕들, 그리고 그들의 잔혹한 성향마저도 꿀벌이 어떤 이념,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숭배한 적이 없는 유일신, 그러나 정당성도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신, 즉 미래다. 우리는 때때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나 한 인종의 능력, 도덕성 따위를 평가하려고 든다. 그때 우리는 그 민족이 추구하는 이상의 지속력이나 규모, 사람들이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지불하는 자기 희생의 크기 이외에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우리는 대오주의 요구에 이토록 일치하는 이상, 이토록 확고한 이상, 이토록 엄격하고도 명백한 이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또한 이토록 완전하고 영웅적인 자기 희생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이토록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이고 또한 조신한 공화국이여, 덧없는 꿈의 희생을 치르는 기묘한 작은 공화국이여, 이토록 심오한 작은 민족이여, 자연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인 꽃의 영혼, 가장 아름다운 웃음을 향해 가는 민족이여,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알려줄 텐가? 그대들은 이미 해결했으나 우리는 이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대들은 이미 획득했으나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한 확신을, 만약 그대들이 뭔가 원시적이며 맹목적인 충동 덕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수수께끼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신앙과 희망과 신비로 가득 찬 작은 도시여, 왜 그대들의 10만에 넘는 처녀들은 인류의 어떤 노예도 감당한 적이 없는 고역을 받아들이는가?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그렇게 힘든 일에 정열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 처녀들도 또 한 번의 봄날과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꽃들이 유혹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기에 그 처녀들은 죽을 만큼 힘든 노동에 취해 날개는 부러지고 몸은 상처로 얼룩져 5주가 채 가기 전에 죽어버린다. 베르길리우스는 농경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꽃을 향한 꿀벌의 사랑은 깊으며 그 꿀을 만드는 데 대한 긍지는 크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렇게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신들에게 현혹된 눈으로 자연을 관찰한 고대인들의 매력적인 오해를 전하고 있다. 그녀들은 왜 형제나 다름없는 나비들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안식이나 사랑, 여가의 기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나비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할까? 배고픔이 그녀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두서너 송이 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녀들은 직접 그 달콤함을 맛본 적도 없는 보물을 축적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200~300송이나 되는 꽃들을 찾아다닌다. 도대체 왜 그런 고통을 겪을까? 꿀벌들이여, 그대들이 목숨을 바치려는 다음 세대는 진정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 세대가 정녕 그대들보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대들이 달성하지 못한 무언가를 그 세대가 정말로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유치한 몽상가처럼 그대들에게 무익한 질문만 던져대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망설임과 판단 착오 속에 괴로워하는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이 진화를 되풀이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연의 법칙을 내려다본다 해도, 그대들이 불멸의 여신이 되었다 해도, 그대들이 무엇을 바라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이제 만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존재도 매사를 깊이 생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일 없이 그저 단순하게 살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다. 예컨대 우리는 다양한 신들을 상상한다. 그 중에는 등급이 낮은 신도 있고 최고의 이성을 가진 신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만족한 적이 있는가? 다수의 생명체들을 창조하도록 강요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듯한 많은 목표를 부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말이다. 자, 본붕무리가 지치도록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벌집으로 돌아가자. 지금 벌집에서는 새까만 파도가 끓어오른다. 마치 태양의 열기로 바짝 말려 좋은 소리가 나는 항아리 같다. 지금은 한낮이다. 벌집 주변에서는 나무들이 중대한 사태를 앞두고 숨을 고르듯 잎사귀를 모두 감추었다. 꿀벌은 자신을 돌봐주는 인간에게
꿀과 향기로운 밀랍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꿀이나 밀랍보다 더 근사한 보물을 우리에게 내준다. 즉, 6월의 환희를 알게 해주고 아름다운 계절의 조화를 맛보게 해준다. 꿀벌과 관련된 일들은 모두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꿀벌은 여름의 영혼이다. 꿀벌은 풍요의 시기를 알리는 시계다. 가볍게 날아다니며 향기를 내뿜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날개다. 그리고 춤을 추는 지혜로운 빛이고 흔들리는 빛의 속삭임이며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쉬는 대기의 노래다. 그녀들이 나는 모습은 진정한 환희, 눈에 보이는 작고 확실한 음표다. 아름다운 계절의 은밀한 소리를 저 꿀벌들이 일깨워준다. 한 번이라도 그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녀들이 없는 여름은 새나 꽃이 없는 여름처럼 황폐하기만 할 것이다. 수많은 주민을 떠맡은 분봉은 극히 혼란스러운 일대 사건이다. 이를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그 기세에 질리고 불안해서 벌집에 다가가기를 주저한다. 그는 열심히 일하던 저 성실하고 얌전한 꿀벌을 더는 기억할 수 없다. 얼마 전까지 그는 전원에서 돌아와 가사에 몰두하느라 다른 일에 눈 돌릴 겨를이 없는 소 부르주아 계급의 부인들처럼 분주하게 일하는 꿀벌을 보았다. 그 무렵 꿀벌은 별다른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 온 힘을 다 써버려서 조금 흥분한 상태였지만 태도는 조심스러웠고 벌집에 들어갈 때는 파수꾼에게서 촉각에 의지한 가벼운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일 두서너 마디의 대화를 나누며 수화물을 젊은 운반벌에게 건네주었다. 혹은 봉화소 주위의 곡물 창고까지 들어가 다리에 매달려 있는 꽃가루가 든 바구니 2개를 내려놓기도 했다. 이 일이 끝나면 번데기와 여왕이 기거하는 방이나 작업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틈도 없이 양봉가의 상상력이 풍부한 표현을 빌리자면 수염을 깎고 있는 듯한 통풍꾼의 수다에도 동요하지 않고 곧장 벌집을 나섰다. 그런데 오늘은 벌집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물론 이 와중에도 벌집 전체를 뒤덮은 도치감에 전염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착하게 들판에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자가 있다. 평소처럼 벌집을 청소하는 자도 있으며 봉화소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자도 있다. 이 무리는 여왕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낡은 거주지를 지킨다. 버려진 알 1만 개, 유충 1만 8천 마리, 번데기 3만 6천 개, 여왕벌 7, 8마리를 보살피고 키우기 위해서다. 이 잔류 무리도 분명 임무를 다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겠지만 그것이 어떤 규칙을 따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녀들은 그저 결정을 받아들이고 얌전히 따른다. 인내심이 강한 이 신데렐라들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침착해서 동요하는 민중 사이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이들 중 몇 마리에게 더 눈에 잘 띄라고 착색 염료를 발라 그 후의 움직임을 알아보았는데 그녀들이 분봉으로 분주한 무리 속에서 발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분봉의 매력은 역시 거부하기 힘든 모양이다. 분봉은 필시 무의식의 신이 정한 희생에 대한 열광일 것이다. 그것은 꿀의 제전이며 종족의 미래의 승리다. 단 한 번의 환희와 망각과 광기의 날이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꿀벌의 일요일이다. 또한 그가 축적해온 보물의 달콤함을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고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일지도 모른다. 그녀들의 모습은 마치 양기로 충만한 나라의
갑자기 끌려 나온 재수 같다. 그래서 그녀들은 정신없이 기뻐하며 자신을 잊는다. 그 전까지 쓸데없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던 그녀들이 동포를 유혹하고 여왕벌의 채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달아오른 흥분을 달래기 위해 벌집을 연방 드나들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높이 날아올라 벌집 주변에서 큰 나뭇잎이 스치는 듯한 소리를 낸다. 그렇게 불안과 걱정을 달랜다. 이때의 꿀벌은 평소처럼 사납거나 신경질적이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으며 다가가기 힘든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꿀벌의 주인, 인정받지 못한 감춰진 주인이다. 평소의 꿀벌들은 자신들의 법칙을 준수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주인이 아니면 결코 따르는 법이 없었다. 그런데 인간도 이때만큼은 그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황금색의 따뜻한 막을 찢고 마치 과일을 비틀었다듯 꿀벌의 방을 집어낼 수 있다. 이때의 꿀벌은 잠자리나 자나방의 무리처럼 무해한 존재로 변신한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그녀들도 행복에 취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즐기고 미래를 신뢰한다. 그 미래를 몸에 간직한 여왕벌을 떼어놓지 않는 한 어떤 일에든 복종하러 들며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 신호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벌집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동요와 까닭 모를 혼란만 있을 뿐이다. 평소 꿀벌은 벌집에 돌아오는 순간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활동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지만 각자 배정받은 일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벌집 틀 위에 꼼짝 않고 앉아 있는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서로 모여 미친 듯이 위아래로 어지럽게 움직인다.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뒤흔들어 놓는 곡물 반죽 같다. 그리고 밀랍이 녹아 건물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여느 때라면 중앙의 벌집 틀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여왕벌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흥분한 군중의 주위를 돌아다닌다. 이 여왕벌의 행동은 출발을 서두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늦추기 위해서일까? 군중에게 명령이라도 내리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흥분 상태를 어떻게든 견뎌보려는 움직임일까? 꿀벌의 일반 심리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자면 분봉이 옛 여왕벌의 의지에 반해 일어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여왕벌의 딸인 금욕적인 일벌이 보기에 여왕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기관이 틀림없지만 여왕벌 자신은 제 역할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기에 딸들은 여왕벌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로서 대우한다. 딸들은 어미벌에게 한없는 존경과 애정을 쏟는다. 특별히 증류에서 거의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꿀을 여왕벌에게 바친다. 또한 여왕벌은 자신을 주여로 보살펴주고 모친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알을 낳는 방을 정돈해주며 자신을 소중히 아끼고 애무해주며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때로는 자기 배설물까지 삼키는 측근, 즉 플리니우스가 말한 일종의 경호원들을 거느린다. 여왕에게 어떤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고 민중은 서로 몸을 비비며 슬퍼한다. 예컨대 인간이 여왕벌을 제거한 후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벌도 벌집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해보자. 여왕벌이 후계자를 낳지 않았거나 생후 3일이 지나지 않은 일벌의 유충이 없을 때 말이다. 생후 3일 이내의 유충은 특별한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여왕벌의 번데기로 탈바꿈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왕벌을 붙잡아 어딘가에 가두거나 그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자. 그러면 여왕벌의 부재가 확인되자마자 그 소식은 모든 벌에게 전달되는데 2~3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도시는 그만큼 광활하다. 거의 모든 곳에서 일제히 작업이 중단된다. 유충은 그대로 방치된다. 어미 벌을 찾아 정처 없이 헤매는 벌이 있는가 하면 밖에까지 찾으러 나가는 벌도 있다. 벌집 틀 건설 담당자가 만들던 꽃줄은 무참히 잘려 너덜너덜해지고 채집가도 더는 꽃을 찾아 다니지 않는다. 입구의 파수꾼은 직장을 팽개친다. 엄격히 관리하던 보물은 그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약탈자며 기생충들이 벌집에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도시는 몰락해가고 한산해진다. 그리고 여름에 피는 꽃들이 그녀들의 눈앞에서 지고 있는데도 벌집의 주민들은 움직일 생각을 않고 슬픔과 비참함 때문에 죽는다. 꽃줄, 몸에서 분비한 밀랍을 이리저리 다듬어 이어붙이기 때문에 꽃줄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여왕벌의 부재가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기 전에, 즉 벌집의 혼란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여왕벌을 벌집에 되돌려 놓자. 그때 그녀들의 여왕벌에게 보여주는 환대는 실로 대단하다. 아니,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전원이 여왕벌 주위로 몰려든다. 그 혼잡한 틈 속에서 서로 밀쳐가며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촉각을 이용해 그녀를 애무하고 꿀을 선사하고 왕궁까지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호위한다. 그리고 곧바로 질서를 회복해 봉화소가 있는 중심 벌집 틀에서 잉여 수확물이 저장된 가장 먼 별관에 이르기까지 벌집 곳곳에서 업무가 재개된다. 채집가는 대열을 맞춰 문 밖으로 나가고 때로는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화밀과 꽃가루를 가득 담아 돌아온다. 약탈자나 기생충은 추방되거나 학살된다. 도시는 깨끗이 청소된다. 이렇게 벌집 내부에서는 여왕의 건재를 알리는 노랫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진다. 여왕벌에 대한 일벌의 애착이나 절대적인 충성심을 나타내는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벌집이 추락하거나 인간의 난폭한 행동에 파괴되거나 추위며 기근, 질병들이 닥쳐 민중이 대량으로 죽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타격을 입어도 여왕벌은 거의 매번 안전하게 살아남는다. 인간은 흔히 이럴 때 충직한 딸들의 시체 밑에서 살아있는 여왕벌을 발견한다. 이는 그녀들 모두가 여왕벌을 보호하고 탈출을 돕고 자기 몸을 던져 방어벽을 만들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물과 최후의 꿀 한 방울까지 모두 여왕을 위해 마련해 두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여왕벌이 살아있는 한 설사 어떤 재해가 닥친다 해도 이 이슬을 머금은 처녀들의 도시는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삼아 20회 연속으로 벌집 틀을 부수어 보아도 좋다. 20회 연속으로 어린 벌이나 저장된 음식물을 끄집어내 보아도 좋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군중이 학살되거나 기근이 닥치고 침입자에게서 어미벌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집단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도 그녀들은 콜로니의 규칙을 재편성해 가장 시급한 일부터 끝낸 후 일을 다시 분담한다. 원래 대부분의 생물이 이런 상황에서 인간 이상으로 용기를 발휘한다고 한다. 그러나 꿀벌은 자연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내와 지혜를 짜내어 곧바로 노동을 재개한다. 시리를 떨치고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여왕벌이 죽기 직전이나 분봉 무리를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 자손 몇 마리만 남겨두면 된다.
근데 양봉학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랭스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0cm의 벌집 틀도 다 뒤덮지 못할 만큼 많은 꿀벌 무리가 여왕벌 한 마리를 태어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2주일 동안 꿀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마침내 여왕벌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녀의 날개는 도저히 날아다닐 수 없을 만큼 결함이 많았다. 그러나 불구인 여왕벌에게 꿀벌들은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냈다. 일주일 후에 꿀벌들은 대부분 죽고 12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가볍게도 몇 마리만 남았고 여왕벌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다음 예는 불행한 처지에 있으나 불굴의 정신을 가진 꿀벌이 인간의 무지막지한 간섭 때문에 겪어야 했던 시련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어미벌을 향한 딸벌의 효성과 자기 희생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꿀벌 애호가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수태한 여왕벌을 여러 차례 걸쳐 이탈리아에서 가져왔다. 이탈리아 종이 프랑스 종보다 건강하며 번식력이 왕성한 데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발송할 때는 구멍이 뚫린 상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여왕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시종을 들게 하기 위해 되도록 나이가 많은 일벌들을 같이 데려온다. 꿀벌은 나이를 먹을수록 윤기가 흐르고 마르고 채모가 부족하며 특히 날개가 가혹한 노동으로 찢겨 있을 때가 많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일벌이 죽어 있다. 한 번은 모두 다 굶어 죽어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여왕벌만큼은 상처 하나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 필시 마지막에 남은 일벌이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인 여왕벌에게 자신의 먹이 주머니 밑에 보관해 두었던 최후의 꿀을 먹이면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인간은 이 끈끈한 애정을 관찰한 후 그 속에 깃든 정치적 감각, 노동에 대한 열의, 인내심, 미래에 대한 정열 따위를 이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인간이 최근 몇 년 동안 이 난폭한 꿀벌들을 본인들 모르게 사육하게 된 것은 모두 이 애정 덕분이다. 어느 정도까지 그것도 본인들 모르게 사육하는 까닭은 이들이 외부에서 다가오는 폭력에 굴하지 않는 성질을 지닌 데다 항상 자신들만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만약 여왕벌을 장악했다면 벌집의 영혼과 숙명을 손에 넣었다고 보면 된다. 인간은 여왕벌을 이용해 분봉의 횟수를 늘리거나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꿀벌 부락들을 합병시키거나 분할시키고 왕국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상징은 눈에 보이는 여왕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다. 양봉가가 만약 실망하고 싶지 않다면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꿀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녀들은 눈에 보이는 헛된 여왕벌의 저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지배자가 있음을 안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생각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꿀벌의 조그만 몸속에서든 대자연이라는 커다란 몸속에서든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쩌면 사람들은 앞서 말한 의견이 상당히 위험한 추측이자 인간적인 억측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리고 꿀벌에게는 사랑이든 미래든 종족이든 그 무엇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쾌락에 끌리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식이 있을 뿐이라고 말이다. 나 역시 그 의견에 동조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도 절대적인 의미를 둘 생각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꿀벌이 여왕벌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응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말할 때에도 꿀벌에 대해 말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할 권리가 없다. 우리도 어쩌면 단순히 고통에 대한 공포, 쾌락에 대한 이끌림을 따르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가 지성이라 부르는 것 역시 동물의 본능이라 부르는 것과 그 기원이나 사명에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안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원인을 잘 밝혀낼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그 원인과 결과를 잘 아는 행위는 매우 드물다. 잘 알고 있는 행위도, 그렇지 못한 행위도, 비열한 행위나 위대한 행위도, 친숙한 행위나 낯선 행위도 그 본질은 모두 깊은 어둠 속에 있다. 결국 인간은 우리가 꿀벌이 그렇다고 믿는 것과 같이 맹목적인 존재다. 꿀벌에 대해 실로 우스꽝스러운 한을 품고 있던 비퐁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비퐁, 프랑스의 철학자, 박물학자이며 주요 저서로는 박물지가 있다. 꿀벌을 살펴보면 개나 원숭이를 비롯한 대개의 동물보다 지성이 떨어진다. 그들에게는 순종, 애정, 그 밖의 감정 등의 미덕이 부족하다. 따라서 꿀벌의 표면적인 지성은 수많은 벌들이 한데 모인 데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 집합 자체에는 어떠한 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모인 것도 전원이 동의해서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꿀벌 사회는 어떤 지식이나 이성의 작용과 상관없는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다. 어미벌은 1만 개의 개체를 한 번에 같은 장소에 낳는다. 1만 개의 개체가 내 생각보다 1000배나 더 우매하다고 해도 이들은 계속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야 한다. 각 개체는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서로 방해하는 데 급급하다가 지칠 테고 그러면서 되도록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즉 이들은 서로 돕게 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듯이 보인다. 아니, 그렇게 보이기만 한다. 그래서 관찰자는 실제로는 읽지도 않은 어떤 의도나 정신을 이들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어떤 동기가 있다고 여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논리의 기적을 만들어낸다. 함께 태어나 함께 모여 살고 거의 동시에 변태하는 이들은 전원이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모두 공통된 습관을 지니고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살고 벌집을 돌보고 멀리 외출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따위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건축학, 기하학, 질서, 통찰력, 조국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은 그저 관찰가의 칭찬일 뿐이다. 이렇게 비퐁은 우리와 정반대 방법으로 꿀벌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하지만 서로 순응하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면 그 나름의 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1만 개체가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지, 어떻게 서로 돕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면 할수록 그 지성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겠는가. 게다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신경질적인 늙은 박물학자의 말 중에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맞지 않는 대사가 어디 있는가. 화려하게 치장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필요가 만들어낸
쓰디쓴 과실에 불과한 것들이 인간 사회에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정치만 해도 그렇다. 자연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유해한 각 개인의 활동을 이기주의를 이용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래도 굳이 꿀벌에게 인간의 관념이나 감정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대상을 꿀벌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된다. 꿀벌을 찬미하는 일이 그렇게 경솔한 짓이라면 자연을 찬미하면 된다. 이도 싫다면 다른 것을 찬미하면 된다.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의 지점이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 후퇴하고 양보해봤자 우리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꿀벌들이 칭송하는 대상은 여왕벌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 든 자신들 종족의 무한한 미래다. 꿀벌은 감상에 젖지 않는다. 증상을 입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판단된 동료는 가차없이 버린다. 그러나 그녀들이 어미벌에게 특별한 애착을 품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 꿀벌은 군중 속에서 단번에 어미벌을 식별해낸다. 어미가 제 아무리 연로하고 심지어 불구가 되었더라도 파수꾼은 낯선 여왕벌의 침입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설사 그 여왕벌이 무척 아름답고 왕성한 번식력을 지녔다 해도 말이다. 만약 여왕벌이 더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정한 수의 왕녀를 길러 새 여왕벌을 왕위에 앉힌다. 그럼 새 여왕이 뽑혔을 때 꿀벌은 옛 여왕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왕벌이 벌집 틀 위로 내려오면 벌집의 한쪽 구석에서 노르망디 지방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르고 힘없는 옛 여왕의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꿀벌들은 필시 옛 여왕을 죽이려고 하는 새 여왕의 증오로부터 옛 여왕을 철저히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여왕벌은 한 집에 두 마리가 함께 생활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싸움을 시작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로한 여왕벌이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맞이하도록 꿀벌들이 도시의 한쪽 구석을 은신처로 제공해 준다고 믿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우리는 밀랍 왕국의 수많은 비밀 중 하나에 접근했다. 그리고 꿀벌들의 정치나 그 밖의 습관들이 결코 미개하거나 옹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이상으로 정교하고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꿀벌이 확고하다고 믿는 자연 법칙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누군가가 시험 삼아 우리 주변의 중력, 공간, 빛 혹은 죽음 따위의 법칙을 모조리 없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날마다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꿀벌을 몰아넣는다. 예컨대 인간이 강제로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벌집 안에 제2의 여왕벌을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녀들은 절대적으로 준수해온 두 가지 법칙을 기준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 그 첫째 법칙은 어미벌은 한 마리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제껏 지배해온 여왕벌이 불임일 때를 제외하면 결코 바뀔 수 없다. 둘째 법칙은 좀 희한해서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살짝 바꿀 수는 있다. 즉 어떤 여왕이든 여왕벌이라는 정체성에 일종의 불가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꿀벌에게 독이 든 1만 개의 침으로 이 새로운 미지의 여왕을 공격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새 여왕벌은 죽을 것이고 시체는 멀리 내다버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일벌은 서로 싸우거나 숫벌을 죽이고 기생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침을 뽑아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일벌이 여왕벌에게는 절대로 침을 뽑지 않는다. 여왕벌도 자신의 침을 인간이나 동물이나 보통의 일벌에게는 휘두르지 않는다.
여왕벌의 무기는 곧게 뻗은 일벌의 무기와 달리 초승달처럼 굽어 있고 그녀는 이를 다른 여왕벌과 싸울 때만 사용한다. 꿀벌은 자기 손으로 여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왕벌이 죽어야 질서가 회복되고 공화국이 번영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하려고 애쓴다. 말하자면 죄를 무한히 세분화하여 결국 익명의 죄로 만들어버린다. 그녀들은 이를 위해 먼저 양봉가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새로운 여왕벌을 포장한다. 즉, 그녀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그 여왕벌을 감싼다. 일단 그녀가 이 움직이는 감옥에 들어오면 굶어 죽거나 혹은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종일토록 가둬둔다. 만약 그때 원래의 여왕벌이 다가와 경쟁자의 존재를 눈치채고 공격 태세를 취하면 이 움직이는 감옥은 곧바로 그녀 앞에서 입을 벌린다. 그리고 꿀벌들은 이 두 여왕벌을 둘러싸고 싸움을 주시한다. 싸움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오직 어미벌만이 다른 어미벌에게 침을 쏠 수 있고 100만 개의 생명을 품은 자만이 다른 100만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싸움이 시간을 오래 끌어 서로의 침이 몸 위를 맥없이 스치기만 하거나 어느 한쪽이 도망치려는 낌새를 보이면 꿀벌들은 그가 누구든 간에 도망자를 붙잡는다. 그리고 도망자가 다시 전의를 불태울 때까지 포위하고 기다린다. 덧붙이자면 수많은 실험에서 매번 원래의 여왕이 승리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영토에서 자신의 민중에게 둘러싸였다는데 힘을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결투의 순간에는 공평하던 꿀벌들이 경쟁자를 감금하는 순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새 여왕벌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고 매우 지쳐 있는 데 비해 원래의 여왕벌은 전혀 고생한 빛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꿀벌이 어미벌을 분간해내고 그녀에게 참된 애정을 쏟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100가지 말보다 한 가지 실험이 낫다. 먼저 벌집에서 여왕벌을 끄집어낸다. 그러면 앞서 묘사했듯이 꿀벌들은 각기 불안과 슬픔을 드러낸다. 몇 시간 후 여왕벌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그녀들은 모두 나와 여왕을 영접하며 꿀을 바친다. 어떤 벌들은 여왕벌이 지나는 길에 울타리를 치고 기다린다. 어떤 벌들은 머리를 아래로 배를 위로 향하게 한 자세로 그녀 앞에 반원형의 대열을 형성한다. 그리고 여왕의 무사귀환을 축복하듯 큰 소리를 내며 환영한다. 이 대열은 엄숙한 존경과 지극한 축복을 나타내는 왕가의 의식과도 같다. 이 실험에서 원래의 여왕벌 대신 외부에서 온 미지의 여왕벌을 넣어 꿀벌들을 속이려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짓을 한다면 이 외부인이 두세 걸음을 채 떼놓기도 전에 화가 난 일벌들이 곳곳에서 달려들어 그녀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이 집요한 감옥의 벽은 서로 교체되면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녀가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봉가에서는 여왕벌의 도입과 교체가 큰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다. 꿀벌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참아낸다.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처럼 영리하고 성실한 작은 곤충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어떤 술책을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인간의 책략 때문에 꿀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꿀벌의 훌륭한 현실 감각, 질서와 평화, 공공의 재산에 대한 애정, 미래에 대한 믿음, 정확하고 공정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지칠 줄 모르는 끈기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꿀벌이 지닌 각별한 애정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결말을 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애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애정을 기억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예컨대 어미벌을 며칠 동안 멀리 떼놓은 후 되돌려 놓으면 이 어미벌은 딸들에게서 미지의 여왕벌이 받는 금고형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어미벌이 없는 동안 일벌이 자신들의 거주지 10개 정도를 왕실로 바꾸었고 따라서 종족의 미래에 더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애정은 여왕벌이 미래를 위해 얼만큼의 공헌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진다. 그래서 처녀 여왕벌이 결혼 비행에 위험한 의식을 치를 때면 시민들은 종종 여왕을 잃을까 두려워서 모두 함께 이 비극적인 사랑의 여행에 동참한다. 그러나 이 시민들에게 봉화소가 마련된 벌집 틀을 나눠주어 다른 어미벌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면 그런 광경은 완전히 사라진다. 꿀벌은 미래라는 신에 대한 열망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여왕벌이 이 신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애정은 곧 분노와 증오로 바뀐다. 예컨대 양봉가는 다양한 이유에서 여왕벌이 분봉무리에 참석할 수 없게끔 한다. 이때는 날렵하고 민첩한 일벌은 빠져나갈 수 있으나 체격이 크고 무거운 여왕벌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격자를 이용한다. 분봉무리가 출발할 때 여왕벌이 격자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꿀벌들은 벌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태만함을 질책하고 혹은 의지가 약하다며 비난한다. 두 번째 출발 때도 여왕벌이 격자를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예 출발할 의욕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하게 학대한다. 세 번째에는 종족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여겨 감옥에 가둔 후 살해해버린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꿀벌들은 통찰력, 협동성, 불굴의 투지, 상황 판단력 등 다양한 지혜를 지니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미래를 위해 쓴다. 우리 인간이 최근 그들을 간섭하면서 벌집에 생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떠올리면 그들의 지혜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것이다. 앞서 든 예에서 여왕벌이 출발하지 못한 이유를 일벌이 잘못 해석하지 않았느냐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어떤 미지의 존재가 계략을 꾸며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우리는 과연 꿀벌보다 민첩하게 사태를 파악할 수 있을까? 우레에 대해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기까지 우리는 몇천 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가? 어떤 존재든 자신의 작은 영역을 벗어났을 때나 예측 불허의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는 본래의 감각이 둔해지기 마련이다. 만약 격자 실험이 널리 퍼진다면 그녀들도 언젠가는 사태를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실제로 꿀벌은 이미 다른 수많은 실험을 이해했고 재치 있게 대처해왔다. 예컨대 움직이는 벌집 틀 실험이나 분리된 벌집방 실험이 그렇다. 이 실험은 대칭형으로 쌓은 작은 상자 안에 꿀을 저장시키는 실험이다. 본뜬 밀랍이라는 매우 놀라운 실험도 있다. 이 실험에서 인간은 꿀벌에게 밀랍으로 얇은 윤곽을 그린 벌집 구멍을 제공한다. 그러면 꿀벌은 그 용도를 곧바로 이해한다. 양분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않은 채 완벽한 벌집방을 지으려고 그 밀랍 윤곽을 신중하게 늘려나가기 때문이다. 즉 꿀벌은 마음씨 고약한 어떤 신이 준비해둔 함정만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을 꼽자면 민 달팽이나 생쥐가 벌집에 잠입한 후 그곳에서 죽었을 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그녀들은 벌집의 내부 공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내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시의 건물들 사이에 밀랍과 복납으로 신기한 형태의 묘를 만들어 그 안에 밀폐시켜 버린다.
작년에 나는 한 벌통 안에서 밀랍을 최대한 전략해 만든 무덤 3개를 발견했다. 그것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한 묘의 경계가 다른 묘의 경계가 되는 벌집방 구조를 띠고 있었다. 묘의 주인은 누군가 들여놓은 달팽이 3마리였다. 흔히 시체가 달팽이일 때는 폐각의 입구를 밀랍으로 뒤덮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는 폐각이 다소 부서져 금이 갔기 때문에 꼼꼼한 장의사들은 전체를 통째로 매장하는 편이 쉽겠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왕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추장스러운 덩어리 안에 일정한 수의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또한 통로는 그녀들 체격보다 2배나 큰 수벌의 체격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나 다음에 예로 든 다른 사실에서 나는 여왕벌이 격자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언젠가 꿀벌도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꿀벌은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간격이나 틈에 대해 정확한 감각을 지녔다.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왕벌의 역할과 처지를 정의하면 여왕벌은 도시의 심장이자 노예이고 그 주위를 도시의 지성인 일벌들이 둘러싸고 있다. 여왕벌은 유일한 지배자이나 동시에 하녀이기도 하다. 또한 사랑의 포로이면서 그 사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리인이다. 민중은 여왕을 섬기고 그녀를 존경하지만 자신이 여왕벌 자체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여왕이 수행하는 사명에 여왕이 대표하는 운명에 종속되었음을 잊지 않는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잘 표현한 공화국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한 이토록 합리적인 독립심과 이토록 완전한 복종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민주 정치도 찾기 어렵다. 이토록 가혹하고 절대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 체제도 드물다. 나는 지금 희생 자체를 찬미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그 희생의 원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 지구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원리가 꼭 필요한지도 모른다. 꿀벌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삶이란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고 괴로운 기억은 피할 수 없는 순간에만 겪으면 된다는 인간의 사고방식은 벌집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벌집에서는 삶을 미래를 위해 엄격히 공유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벌들은 행복과 권리를 절반 이상씩 포기해야 한다. 여왕벌은 낮 동안의 빛이나 꽃들, 자유에게 안녕을 고한다. 일벌은 사랑과 4, 5년 동안의 수명, 어미가 되는 환희를 단념한다. 여왕벌은 생식기간 때문에 뇌의 기능이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 이에 비해 일벌은 뇌 활동 때문에 생식기간이 쇠약하다. 이러한 일들이 꿀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일벌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딸들의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 일벌의 유충은 여왕용 식사와 주거지를 제공받으면 여왕벌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왕벌의 유충 역시 식사를 바꾸고 벌집을 작게 만들어주면 일벌로 변신한다. 이 경탄할 만한 현상은 벌집의 황금빛 어둠 속에서 수시로 일어난다. 또한 결코 즉흥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지도 않는다. 인간만이 악용하는 그들의 예지, 늘 깨어있는 예지는 도시 밖에서 일어나는 일과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고려한 후에야 판단을 내린다. 예컨대 들판에 꽃들이 갑자기 넘쳐나거나 새로운 수확물이 생겼을 때, 여왕벌이 연로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구가 증가해서 주거 공간이 좁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꿀벌들이 새 왕실을 짓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만약 수확량이 부족하거나 벌집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왕실이 파괴되기도 한다.
또한 젊은 여왕벌이 결혼 비행을 마치지 않았거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동안에는 왕실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녀가 수태를 하고 돌아오면 왕실은 곧 붕괴된다. 그렇다면 이 예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더 비중을 두는 이 예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단념하거나 선택하고 양육하는가 싶으면 억제하고 다수의 일벌을 여왕벌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수의 어미를 단순한 한 무리의 처녀벌로 만드는 이 이름 없는 재능은 도대체 어디에 자리하는가? 나는 어떤 곳에서 이 예지가 벌집의 정신 안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벌집의 정신 자체가 일벌의 의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야 할까? 우리는 이 예지가 일벌들의 의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뒤자르댕, 브란트, 지라르, 포겔 등 여러 곤충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현미경 아래에서 알맹이가 텅 빈 여왕벌의 두개골이 26,000개의 눈이 빛나는 숫벌의 멋진 머리 옆에 처녀 일벌의 딱딱한 머리를 놓아두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머리 안에서 벌집에서 가장 크고 주름이 많은 뇌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두뇌의 조직은 인간의 그것과 확실하게 다르다. 자연계에서 인간 다음으로 아름답고 복잡한, 섬세한, 또한 완벽한 두뇌다. 우리가 아는 이 세계의 모든 정치 체제가 그렇듯 여기서도 두뇌가 존재하는 곳에 권력과 대부분의 힘, 예지와 승리가 존재한다. 또한 여기에서도 물질을 굴복시키고 죽음이나 공허의 한복판에 작지만 긍지로 가득 찬 영혼의 장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은 바로 저 지성이라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자, 이쯤에서 길고 긴 강의가 끝났을 때 도저히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은 저 분봉이 일어나는 우리의 벌집으로 돌아가자.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곧바로 도시의 모든 문들이 막강한 힘에 의해 활짝 열린다. 새카만 무리가 그 문의 수에 맞춰 2중, 3중, 4중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이 분봉 무리는 수십만 개의 투명한 날개로 짜인 소란스러운 그물이 되어 공중에 퍼져나간다. 그 모습은 마치 흥분한 손가락 수천 개가 반투명한 견직물을 짰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그물은 견직물이 스치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몇 분 동안이나 벌집 위를 떠다닌다. 그물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집어든 기쁨의 베일처럼 물결치고 방황하고 고동친다. 붕붕거리는 노랫소리에 둘러싸여 햇볕을 실컷 쬐 이 화려한 그물은 한쪽 기퉁이가 살짝 캐켜지고 다른 한 기퉁이가 살짝 들리면서 마침내 한 점을 향해 달려간다. 그 모습은 동화 속에서 소원을 들어주려 지평선 위를 날아가는 마법의 양탄자 같다. 이 양탄자는 미래의 성스러운 현재 살아있는 여왕벌을 뒤덮으러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간다. 여왕벌은 나무에 달라붙어 있다. 마침내 그녀 앞에 이른 마법의 베일은 양탄자 자락을 황금의 세기에 걸고 빛나는 날개로 돌돌 감기 시작한다. 이제는 침묵이다. 소동은 잠잠해진다. 엄청난 위험과 분노를 간직한 듯 보이던 저 무서운 베일도 주변 사물에 매달려 시끄럽게 울어대던 황금빛 눈송이들도 곧 조용해서 나뭇가지에 매달린다. 무해하고 얌전한 방, 수천 개의 작은 입구들을 가진 살아있는 방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피난처를 찾으러 나간 척후병의 복귀를 끈기 있게 기다린다. 1차 분봉이란 이 분봉의 1단계를 말하며 반드시 여왕벌이 선두에 선다. 이 무리는 대개 가까운 나무나 관목에 정박하려고 한다. 여왕벌이 알을 품어 몸이 무거운 데다 결혼 비행 이후 혹은 전년도의 분봉 이후 햇빛을 본 적이 없어 날기를 꺼려하고 심지어는 날개의 사용법까지 잊은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양봉가는 꿀벌 무리가 확실하게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큰 밀짚 모자를 머리에 써야 한다. 만약 경험이 많은 양봉가라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팔꿈치까지 드러낸 팔을 찬물에 담근 후 꿀벌들이 매달린 가지를 벌통 위에서 세차게 흔든다. 그러면 내용물이 잘 익은 과일처럼 벌통 안에 떨어진다. 만약 가지가 너무 튼튼해서 흔들 수 없을 때는 수저처럼 생긴 도구로 내용물을 직접 떠낸다. 그리고 그것을 벌통 안 곳곳에 흩뿌린다. 이때 양봉가는 주위에서 붕붕거리며 달려드는 꿀벌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분봉 무리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리저리 도망치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양봉가는 분노의 소리와 다른 무언가에 도취된 노랫소리를 듣게 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날만큼은 일벌도 축제의 기쁨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해방된 지금 그녀들은 적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지금 행복에 젖어 있다. 모든 동물이 이러한 맹목적인 행복의 순간을 맛본다. 이는 자연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마련해주는 선물이다. 꿀벌이 이 자연의 섭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꿀벌보다 훨씬 진화한 두뇌를 지니고 몇 세기 전부터 자연을 관찰해온 우리 인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니까. 여왕벌이 떨어진 장소가 무리의 거처가 된다. 설령 여왕벌 한 마리만 벌통에 떨어져도 그 사실이 확인된 순간 모든 꿀벌들이 검은 대열을 지어 어미벌이 있는 곳으로 달려온다. 이때 대부분의 벌이 서둘러 벌통에 들어가는 데 비해 일부 무리는 낯선 입구에 잠시 멈춰서서 환희의 원을 그린다. 이들은 먼저 벌집의 형태나 색깔, 양봉장 안에서의 위치 따위를 기억하고 작은 머릿속에 이를 각인시킨다. 주변에 특징이 될 만한 사물도 확인하고 나면 이 신도시는 그녀들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모든 주민의 정신과 마음 속에 확실하게 기억된다. 마침내 벌통 안에서는 여왕벌의 건재를 축복하는 창가가 울려 퍼지고 노동이 재개된다. 만약 인간이 분봉 무리를 벌통 안에 채집해 놓지 않으면 무리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때 무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분봉이 시작되자마자 새 거주지를 찾으러 사방으로 흩어진 척후병이나 선발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나둘씩 돌아온 척후병은 자신이 알아온 사실을 무리에 보고한다. 사실 꿀벌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우리는 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 그저 인간의 경우와 비교해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내 해석에 따르면 무리는 척후병의 보고를 귀담아 듣는다. 어떤 척후병은 자기가 본 나무에 파인 틈을 추천한다. 다른 척후병은 낡은 벽의 편리함을 득이양양하게 설명한다. 또 어떤 벌은 동굴의 우묵 팬 곳이나 버려진 구멍도 쓸만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회의하기도 한다. 마침내 결론이 도출되면 방 전체가 요동을 친다. 무리를 지었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세차게 날갯짓을 하여 울타리나 호밀밭, 아마밭이나 건초더미, 늪, 마을, 시내 따위를 단숨에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는 구름이 되어 저 멀리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간다. 인간은 이제 제2의 정박지까지는 쫓아가지 못한다. 꿀벌 무리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다.